안녕하세요. 푸키치북입니다. 오늘은 빚 10억이 선물해준 자유란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긴 어느 약사 이야기. 수리야킴 지음. 현실은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 달라지기로 한 순간 모든 것이 180도 바뀐다. 빛의 끝에서 빛을 되찾은 한 약사가 알려주는 최악의 시련을 기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잠재의식 활용법. 수리야킴, 약사이자 힐러로 현재는 대학원에서 자아 초월 심리학을 전공 중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20대 초반까지 5 식구가 월세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가난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꿀 길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죽도록 공부해 전문직 약사가 되었다. 하지만 돈을 위해 일할수록 부와 성공은 더 멀어져만 갔다. 40대의 빚 5억, 급기야 6년 전 큰 투자 실패로 빚이 10억에 이르게 됐다.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절망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인생에서 셀프 퇴장 직전 놀랍게도 의식의 각성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열심히만 살아왔지 인생 게임의 룰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자각이 들었다. 인생은 일종의 게임이다.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 비결은 바로 잠재의식, 즉 내면 세계에 있다. 잠재의식의 위력을 깨달은 뒤 성공철학, 양자물리학, 뇌과학과 형이사학 관련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명상과 마인드 세팅 작업을 통해 잠재의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그리고 3년 만에 10억 빚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제적 자유인이 되었다. 또한 각종 심리치유와 무의식 정화 작업을 통해 스스로 여러 트라우마를 치유했고 현재는 삶의 모든 면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창조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 마인드 시크릿을 시작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장, 나는 어떻게 불행의 꼬리를 끊고 원하는 현실을 만들었는가. 2장, 10억 빛을 갚게 해준 잠재의식의 힘. 3장, 당신의 간절함이 당신의 현실을 바꾸려면 잠재의식 활용법. 4장, 모두가 미쳤다고 해야 성공한다. 현실 창조의 마스터가 되는 법. 5장, 운명을 만들어가라. 당신도 전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 잠재의식을 바꾼 순간 모든 것이 나를 돕기 시작했다. 저는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사라고 하면 전문직의 안정적인 직업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제가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46세에 빚이 10억까지 늘어나면서 이혼 위기를 맞고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은 인생을 빚만 갚다가 죽게 될 거라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적처럼 몇 년 만에 그 막대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유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이런 미래가 제 인생에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감추고 싶은 과거의 일들을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마음 공부와 명상을 통해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졌고 수차례 심리 치유 작업을 거치면서 모든 면에서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제 고통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무지의 환영 속에서 인생의 막다른 길을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40대 중후반까지도 인생 게임의 룰을 모른 채 무모한 삶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게임에서 퇴장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직전까지 몰린 후 각성이 찾아왔죠.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배우고 다시 인생 게임에 도전해 단기간에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게임의 법칙을 모른 채 참여해서 실패를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는 인생 게임을 포기하기 직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깨우친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주인공으로 현실을 바꾸는 우주의 법칙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듯 절망스러운 분들에게 제 경험이 빛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오롯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수리아킴 1장 나는 어떻게 불행의 고리를 끊고 원하는 현실을 만들었는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더는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고 사무치게 결심하고 완전히 달라지기로 한 순간, 그런 깨우침이 있었기에 새 삶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반복된 실패와 10억 빚,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때 저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나의 잠재된 가능성은 고작 10억 단위가 아니라 수십억,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전환했죠.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 붙었던 빨간 딱지. 저는 엄청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 삶에 들이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몸부리쳤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삶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저는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것과 성공을 쟁취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열심히만 살아서 될 게 아니라 잠재의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죠. 안타깝게도 불우한 어린 시절에 저의 잠재의식에 깔린 결핍의 프로그램들이 한평생 제 삶을 지배해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태아 때부터 시작된 오작동 프로그램. 제 잠재의식에 깔린 오작동 프로그램은 태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상태라 두 분은 별거 중이셨고 엄마는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서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스트레스, 육체적 과로로 인해 엄마는 9달 내내 입덧이 심해 거의 드시지 못했고 임신 6개월이 넘도록 하혈이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무너진 자존심으로 우울감과 증오심이 가득한 상태였기에 저를 낙태하고 이혼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무 체력이 약해진 탓에 임신 중절 수술을 버텨낼 자신이 없으셨죠. 그래서 한의원애가 하혈이 멈추고 아이가 떨어지는 약을 지어달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한약을 먹고 오히려 제가 태어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의사가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고 엄마의 몸이 회복되지 않아 저는 유아기에 친척들 집에 자주 맡겨져서 키워졌습니다. 고성과 폭력이 난무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장면이 태어나서 제 삶의 첫 기억이었지요. 이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은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애착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채 여러 친척집을 돌아다니다 보니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내내 엄마는 아버지와 싸우고 힘드실 때마다 제게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빠랑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살지 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죄책감을 잠재의식에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 짐덩어리 같은 존재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못 태어나서 엄마를 힘들게 하는 존재야. 그러니 엄마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살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잠재의식에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인생이 아니라 엄마와 가족들을 위한 인생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의 한 산골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버지가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인천에 올라가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며칠 후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시골 큰 집에 저만 덜렁 맡겨둔 채 동생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따라 인천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저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자 저는 완전히 찬밥 신세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친척집에서 할아버지가 국에 밥을 말아 먹다 남긴 것을 먹기도 했고 엄마가 챙겨준 옷이 봄옷 한 벌뿐이라 한여름이 지나도록 계속 같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 있던 지적 장애를 가진 아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밤에 자고 있으면 어느새 제게 다가와 몸을 더듬으며 얼굴에 침을 잔뜩 발라 놓았지요. 너무 무서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척 집을 떠들며 보호받지 못하고 자랐기에 여러 번의 성폭행과 성추행을 겪었고 저는 큰 두려움과 수치심, 피해의식을 거듭 무의식에 새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눈칫밥 먹는 짐덩이 같은 존재였기에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숨죽여 지내야만 쫓겨나지 않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집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엄마가 언제 데리러 오실지 몰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저는 수시로 울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닐 거야.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나를 데리러 오는 중에 교통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걱정하며 어른들 등 뒤에서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빼놓지 않고 챙겨보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짜낸 희망. 1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저를 데리러 올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꾹 눌러온 감정들이 터져 줄줄 울면서 엄마 손을 잡고 인천으로 올라왔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건축자재 사업을 인수하고 곧바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사업이 급격히 기울었어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모래와 벽돌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하면서 그동안 납품한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채 빚더미에 앉게 되었지요.
우리는 모래와 벽돌이 쌓여있는 건자재 상의 작은 컨테이너 박스 한 칸에서 5식구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에 빨간 딱지가 붙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고 간신히 월세 보증금 10만 원을 빌려서 빈민촌의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어둡고 우중충한 집에서 5식구가 작은 방 한 칸에 다닥다닥 붙어 잠을 자야 했죠. 연탄 몇 장으로 추운 겨울을 나야 했고 새 가구가 재래식 화장실 한 칸에 줄을 서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그러니 저의 사춘기 시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심으로 가득했고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어요. 친구에게 제가 사는 곳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굣길에 뺑 돌아서 집에 오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으로 오셨는데 차마 그 집에서 선생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피해 다녀야 했어요. 학교에 싸가는 도시락이 너무 창피했고 다른 집에서 버린 낡은 옷을 얻어 입는 것도 부끄러워 늘 고개 숙이고 움츠리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아남기 위해 억지로 희망을 짜내며 버텼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어린 시절을 겪는 것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성공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거야.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심각한 가난과 가정 불화로 매일 폭력이 난무할 때는 간신히 자유하며 버티다가도 수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거의 매일 소리 지르고 밥상을 뒤엎었기에 제 감정 상태는 억지로 짜낸 희망이 금세 좌절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자유하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남동생들은 일찍부터 가출을 하고 탈선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몹시 허약했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칸방에서 5식구가 함께 잠을 자다 보니 중고등학교 때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아버지의 불끈하는 고함에 집에서는 공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지요. 그래도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약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제가 성공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보였죠. 그러나 대학 시절도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홀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해야 했기에 친구들과 어울릴 틈이 없었고 대학생으로서의 낭만 같은 것을 느껴볼 겨를도 없었어요. 방학 때면 친구들은 토플 공부를 하거나 배낭여행을 갔지만 저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해서 더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체력은 바닥이나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힘들게 버틴 끝에 간신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사고시 시험이 끝나자마자 약사 면허증이 나오기도 전에 실습생으로 약국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기에 쉬지 않고 일했고 받은 봉급을 모두 저축했습니다. 덕분에 결혼 전에 부모님께 전세를 끼고 26평 아파트를 사드릴 수 있었죠. 이것으로 우리 집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다했다고 생각했으나 저는 그렇게 쉽게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전문직 약사가 되어도 극복할 수 없었던 가난. 결혼 후에도 제가 친정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가장이었지만 밖에 나가서는 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자식에게 줄 돈은 없어도 친구들에게만큼은 비싼 물건을 턱턱 사주거나 보증을 서주기도 했죠. 그게 잘못되어서 우리 집을 더 깊은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고 한때는 도박에도 빠져서 그나마 조금 모은 돈을 다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단칸방 월세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혼 후에도 친정에 생활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거는 아버지보다도 동생들이었습니다. 남동생들은 일찍부터 탈선을 했어요. 그 시절 부모님은 생계를 꾸리기에도 벅찼고 좌절과 분노에 빠져있던 상황이라 우리 형제들은 모두가 각자 생존해야 했어요. 저는 생존 전략으로 공부를 택했고 막내는 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막내 사이에 낀 큰동생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 사회 적응에 실패했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게임 중독에 빠져버렸지요. 그 이후로도 큰동생은 쭉 게임 속 세상에 살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기질이 엄청 강해서 큰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어머니가 동생 사주를 보셨는데 잘 키우면 장군감이고 잘못 키우면 조폭이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 그 말은 예언처럼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큰 숙제를 안겨다 준 존재가 바로 막내 동생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굴레.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때 유도를 시작했는데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따면서 유도 선수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경기 도중 허리를 다쳐 유도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동생은 일찍부터 힘의 세계에 눈을 뜨면서 금세 중학교에서 일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니느라 집에는 밤늦게 들어가 잠만 자고 나오는 상황이었고 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여유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을 데리고 가출해서 일주일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 경찰차가 와 동생 손에 수갑을 채워 데려갔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동생은 집단 폭력에 가담한 죄목으로 소년원에 수감됐고 저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엄마를 대신해 동생 면회까지 다녀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동생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유흥업소에서 조폭 같은 사람들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비와 생활비 문제로 고군분투하면서 어떻게든 졸업만 하자고 버티고 있을 때 막내 동생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일하는 가게에서 사고를 치는 바람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동생을 따라간 곳에서 저는 카드로 120만 원을 결제했고 동생은 현금 100만 원을 받아들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때 카드깡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죠. 당시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약 150만 원이었으니 제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카드 이자와 할부금을 갚느라 1년 내내 극도로 빈곤한 생활을 해야 했고 어떤 날은 빵 하나만 먹고 온종일 버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하고 약국에 취직하자 문제는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약국에 무작정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줄 때까지 안 가고 계속 약국 앞에서 시위를 하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주인 약사님 눈치가 보여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부를 해 돈을 해주게 되었죠. 그렇게 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며칠 후에 갚겠다며 돈을 받아갔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모르는 먼 곳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대전에 내려가 연락을 끊고 살면서 한동안 편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수학이 너머로 친정엄마의 아버지와 동생들에 대한 하소연을 들으니 친정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또 밀려왔으니까요. 그래서 큰딸 6개월 때부터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연중 내내 구미로 출장을 가야 했던 터라 저는 일과 육아를 혼자 도맡아야 했어요. 그러다가 덜컥 둘째를 임신하게 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임신과 동시에 심한 입덧으로 잘 먹지도 못하다 보니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둘째까지 낳아서 제가 일을 못하게 되면 아파트 담보대출금과
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걱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한동안 돈을 벌지 못하면 미래가 너무 막막하다는 걱정 때문에 갑자기 한 달 만에 인천의 친정 근처로 이사해 약국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9달 내내 입덧으로 거의 굶다시피 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약국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 임신 5개월째엔 오히려 체중이 줄어 겨우 45kg으로 유지할 정도였고 만삭 때조차 53kg에 깡마르고 배만 나온 임산부였어요. 영양결핍으로 정맥류가 너무 심해져서 압박 스타킹을 신지 않고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혈관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산하는 당일 오전까지 일을 하다가 진통이 와서 출산 서너 시간 전에서야 산부인과에 달려갈 정도로 독하게 일했습니다. 가난과 결핍을 겪으며 잠재의식에 각인된 두려움이라는 프로그램이 저를 그렇게 독하게 일만 하도록 몰아갔던 것이었죠. 저는 못 먹고 무리해 일한 대가로 출산 후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아야 했어요. 이렇게 건강을 희생시켜 돈을 더 많이 벌면 경제적으로 안정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한 결정이 아니라 마음이 쫓기는 두려운 상황에서 한 결정은 언제나 결과가 좋지 않은 법이죠. 성급한 약국 개업 그 이유. 처음 약국을 오픈할 때는 결혼하면서 마련한 대전 아파트 전세금을 빼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좁은 투룸에 네 식구가 살다 보니 환경이 열악했지요. 아이들에게만큼은 저처럼 빈곤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대전집을 정리해 더 넓은 30평대 아파트 전세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전은 수도권처럼 집값이 잘 오르는 곳이 아니어서 이참에 정리해 수도권에 집 장만을 하는 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전 둔산동 아파트를 1억 3천만 원에 매도 계약을 했는데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해 대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계약금 500만 원을 손해보더라도 대전집을 그대로 보유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게 물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경제 지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 장녀인지라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주변에 온통 가난한 사람들 뿐이니 제대로 조언을 구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종시가 개발되기까지 10년은 걸릴 텐데 그렇게 금세 집값이 오르겠냐며 그냥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 아파트가 3억까지 오른 것을 알고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돈을 벌어서 수도권에 집을 사려고 했으나 그 뒤로 몇 년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 집 장만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약국을 운영해 돈을 모아도 부동산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었고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임신 중에도 쉬지 못하고 건강까지 잃었는데 정작 잘못된 선택으로 집도 사라지고 현실은 더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와서 약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 잠잠했던 막내 동생이 다시 밤에 불쑥 찾아와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는 해주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동생이 큰 사고를 쳐서 마음 약한 엄마가 그거를 해결해 주느라 사채빚까지 얻어준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나날이 이자가 불어나자 감당이 안 된 엄마는 결국 알아놓으셨어요. 저는 결국 엄마를 위해 대출을 얻어 사채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큰 동생 또한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했죠. 힘들게 일해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동생들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연락을 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가도 마음이 약해져서 또 해주기를 반복했죠. 나중에는 핸드폰에 동생들 전화번호만 떠도 호흡곤란이 오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막내 동생은 이혼을 하고 엄마 집에 아이를 맡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가 3살부터 조카를 키우셨어요. 2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부모와 떨어졌으니 아이는 매일 밤 경기를 하고 울어댔죠. 엄마는 아들에 대한 미움과 조카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몇 년 후 엄마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골수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중 암세포가 90% 이상 퍼진 상태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지요.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암이라니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말기암에 걸리면 절대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게 매달리셨어요. 당시 부천 성모병원에서는 연명치료를 권했지만 불쌍한 엄마를 위해 저는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골수암 최고 권위자인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님께 진료 예약을 했고 골수 이식을 2회 하면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체력이 약한 엄마가 그 힘든 과정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엄마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살고 싶다며 골수 이식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암에 대한 보험 적용 비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특히 혈액암은 비보험 항목이 많아 진료비가 엄청났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는 한 달 병원비가 1천만 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더라도 모든 치료를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죄책감에 시달릴 것만 같았죠. 그 3년간의 암투병 과정은 우리 2사람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일엔 약국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병원에 가느라 힘들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디스크가 심해져서 4시간도 누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매일 영양제 한 주먹과 진통제로 하루를 버티며 일을 했죠. 그러나 아버지와 동생들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암투병 3년 만에 엄마는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애써봤지만 결국 엄마를 살릴 수는 없었죠. 오히려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느라 극심한 통증 속에서 답답한 병원에 갇힌 채 2년 더 생명을 연장했을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빚이 1억 이상 더 늘어 현실은 저를 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0억 빚을 떠안고 인생 이탈자가 될 뻔한 나날.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간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로 건강이 무너져 내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에 내몰려야 했으니까요. 특히 홀로 된 친정아버지와 조카의 생활은 이제 오롯이 내 몫이 됐다는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그 부담을 덜고 싶어 아버지께 개인 택시를 사드렸으나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치매가 오셨고 택시를 헐값에 정리하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또 아버지와 조카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죠. 그렇다 보니 어느덧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5억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큰딸, 영재고 진학을 준비하던 둘째 딸의 학원비가 엄청 비쌌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잘 키워서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학원만큼은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카까지 세 아이 학원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지출되었죠. 상황이 이러니 몸이 아파도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지방 공기업에 다니느라 주말에만 집에 올라왔기에 10년간 저 혼자 일하며 아이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지방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연구소로 이직하려고 지원서를 냈는데 오히려 그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이사장 눈밖에 났지요. 남편은 그 일로 5년 넘게 승진해서 누락했습니다. 일은 본인이 제일 많이 하는데도 후배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속병이 깊어졌어요.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싶었지만 울분을 사귄 채 매일 아침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갔죠. 남편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올라오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또한 간절해졌습니다. 간절함이 만든 10억 빚. 그러다 보니 일만 해서는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주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처음 알게 된 건 2007년 여름 주식 버블의 절정기였어요. 그 당시 펀드 열풍이 불었는데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가 아주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를 읽고 미래에셋 증권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15만 원에 산 주식이 한두 달 사이에 21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땐 그게 버블인지도 모른 채 좋아했죠. 그리고 40만 원 이상 오를 거라며 안 팔고 버티다가 2008년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공포 속에서 8만 원에 매도하고 말았어요. 몇 달 만에 주식이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한동안은 무서워서 주식시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주식시장이 회복되어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주식 관련 책도 100여 권 가까이 읽으면서 공부를 했고 가치 투자, 카페에도 가입해 스터디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2014년 운 좋게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기도 했어요. 수익이 나니 점점 욕심이 생겼고 대출금을 이용해 투자금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식 계좌 잔고는 인출하기 전까지는 실제 수익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수익금은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던 2015년 여름 일반인들까지 제약주나 바이오주를 추천해달라며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고는 법으로 확신했습니다. 가치 투자를 공부해서 장기 투자를 하려 했으나 대부분의 종목이 몇 년 전보다 너무 올라 더는 투자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2008년에 경험한 버블 폭락의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에선 노점상들까지도 주식 투자를 할 정도로 시황이 달아올랐단 뉴스가 보도되었지요. 저는 갑자기 무모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개설해 놓은 미국 계좌를 통해 큰 돈을 중국 주식 인버스 3배 레버리지 선물 상품에 투자한 것이지요. 중국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점점 추가 금액을 투입했고 몇 달 만에 3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게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도박판에서 초보자가 큰 돈을 따면 그건 더 크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큰 수익을 올리자 저는 말도 안 되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수면 부족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지쳐서 빨리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뭔가에 완전히 홀린 상태였습니다. 한 번만 더 크게 투자해 성공해서 10억 이상을 벌면 남편도 회사를 그만두게 해두고 나도 종일 좁은 약국에 갇혀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환상에 빠졌으니까요. 아버지와 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많은 돈을 날리는 것을 보았기에 저는 명절에
가족들이 치는 고스톱조차도 언짢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말도 안 되는 투기심과 광기로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 안에도 거대한 투기심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마치 폭력을 경험하고 자란 사람이 폭력을 혐오하는 동시에 자신 안에 새겨진 폭력성을 술을 마시면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가능한 대출금을 모두 끌어모아 추가로 3억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신도 아니면서 고레버리지 선물 상품은 파도만 잘 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선물 상품은 오를 때보다 내릴 때가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니 한 달 만에 계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패닉에 사로잡혀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매일매일 계좌에 마이너스가 늘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몇 년을 벌어야만 모을 수 있는 금액이 계좌에서 사라지고 있었죠. 남편에게 몇 억의 손실이 난 걸 얘기할 수 없어서 버티다가 결국 손절 시기도 놓쳤습니다. 너무 큰 손실을 만회하려니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고 계속 투기적인 거래를 반복하게 되었어요. 결국 계좌는 2년 만에 잔고가 마이너스 95%를 넘기면서 거의 제로에 수렴했어요. 저는 주식시장의 광기와 패닉을 바닥까지 경험하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에는 빚이 단기간에 5억에서 10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을 떠올렸던 절망 한가운데 남편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무섭게 화를 냈고 완전히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저를 만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저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망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쏟아냈어요. 그 뒤로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저를 원망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빚은 꼭 갚아주고 죽겠다며 울면서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남편과는 한참 동안 멀어져서 대화도 단절된 상태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고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살 충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부모 운도 형제 운도 없었지만 남편 운만은 있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를 버려도 오직 남편 한 사람은 저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라고 믿고 살았을 정도로 남편은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게 이 상황은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수시로 죽고 싶었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잘못되고 말았을까?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했던 존재였던 걸까? 내 삶은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끝나고 말 것을 왜 한평생 그렇게 힘들게 발버둥치며 살아온 걸까? 무엇을 위해 버텨왔을까?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부터 그래도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집안을 일으키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거라는 한 자락 희망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까지 고통을 안기는 인간 쓰레기가 되어 삶을 마감하고 마는구나.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지고 새벽에 아이들 학원 앞에서 기다리다가도 차도로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수시로 죽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이 암울한 터널이 평생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놔두고 그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어떻게든 살아내야 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살아보자 버텼습니다. 만약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한 인생인데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아이들만은 꼭 끝까지 공부시키고 남편 대출금은 다 갚아주고 죽겠다고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 즈음엔 이상한 일들도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몇 달 만에 교통사고가 3번이나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중추돌로
차가 몇 바퀴 회전하고 심하게 파손되어 폐차를 시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한 번은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에서 연기가 나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간신히 위험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 뒤에도 온 집안과 약국의 가전제품이며 컴퓨터가 차례차례 다 고장이 나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집안에 가스가 새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넘겼고, 약국에서도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이상한 사건과 사고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문득 우주가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신호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너는 그렇게 인생을 끝낼 존재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면 어디 죽음을 한번 경험시켜주지. 우주의 어떤 힘이 제 멱살을 움켜쥐고 저를 마구 흔들어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전에는 종교나 사주 따위 전혀 믿지도 않았고, 신을 믿을 바엔 나를 믿겠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오만하고 어리석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가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갑자기 제가 모르는 어떤 큰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명리학을 공부하고 마음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제 한몫하기 위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버둥거렸지만, 돌이켜보니 무지의 베일에 쌓여 한평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때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담긴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우주의 법칙. 그 즈음에 제 의식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여러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자동차가 박살난 것처럼 제가 살아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 위에 무언가가 다시 솟아오른 기분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막대한 빚 때문에 죽고 싶었고, 설상가상으로 여러 사고까지 겹쳐 손실이 더 늘어났지만 이상하게 이 모든 상황이 그다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어떤 큰 힘을 느끼면서 저는 모든 저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삶에 완전히 항복하고 만 것이죠. 그러고 나니 저를 둘러싼 세상, 이 우주를 움직이는 큰 힘과 법칙에 대해 조금이나마 눈을 뜨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 공부와 명상을 시작하면서 제 관점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어 간 것이지요. 전에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빚, 아프고 늙어가는 몸, 친정 엄마처럼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친정 아버지와 조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등 온통 부정적인 것들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대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니 제 생각이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스토리를 보면서 어쩌면 나도 그들처럼 할 수 있을지 몰라. 어쩌면 나에게도 위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닐지도 몰라. 나도 그들처럼 위대한 존재일지도 몰라. 그들이 해냈다면 나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품게 되었지요. 희망에 초점을 맞추다. 희망에 초점을 맞추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색빛으로 보이던 세상이 밝은 노란빛, 핑크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머리 위로 비추는 눈부신 햇살이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도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새들의 지저귀이 정겨웠고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타고 느껴지는 향긋한 봄 내음은 마치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불과 몇 달만 해도 저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때 죽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살아있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빛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부정적인 현실이 아니라 희망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니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더는 지나버린 일을 후회하지 않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제 마인드가 바뀌니 주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영재고 입시에 떨어진 뒤 방황하던 둘째 아이는 지방 기숙사학교에 들어가 잘 적응하고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계속 전하며 다가갔더니 그렇게 차갑게 돌아섰던 남편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고군분투한 지난 20년에 제 노고를 알아주었고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부터 방황하고 속을 썩이던 조카도 대학에 입학하며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게 되었어요. 큰딸이 비록 재수는 하고 있었지만 다 잘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니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좋아진 상태였으므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실감했어요. 바닥을 짚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 보니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힘든 일들은 계속 있었지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을 힘으로 다시 산다면 뭐든 못하겠어? 하는 마음이 들었죠. 모든 일은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었어요. 그렇게 1년간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신기하게 더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기존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실패를 겪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저는 과거의 제 삶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익숙한 패턴대로 평생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작은 고난으로는 제 사고의 틀을 깰 수 없었기에 신이 저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신 것이라 생각했죠. 진정 인생을 바꾸려면 기존의 사고 틀을 깨는 생각의 전환이 달라지겠다는 굳은 결심이 필요하죠. 투자 실패로 생긴 10억 빚은 제게 그런 강력한 전환점을 만들어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완전히 달라지기로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기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새 삶을 살 수 있었죠. 오래된 생각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인드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실패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잠재된 가능성은 고작 10억 단위가 아니라 수백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전환했죠. 또 그런 일을 더 나이가 들어서 겪지 않고 40대 중반에 겪었으니 다행이라고 여기며 아직 제게 많은 가능성의 시간이 남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은 큰 상처로 한동안 고통스러웠지만 딱지가 떨어지고 남은 흉터는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어두운 터널에 한 줌의 빛이 들어와 차츰차츰 온 세상이 밝아졌어요. 매일 책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식이 열리는 경험. 명상 수련을 하던 어느 날 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온 세상이 선명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가슴 벅찬 느낌이었어요. 제가 세상 모든 사람과 연결된 충만한 사랑의 상태였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아름다운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경험은 오래 지속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명상 중에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던 중에 의식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순간 명상하며 앉아있는 제 모습을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아, 내가 저기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나는 누구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음이 왔지요. 우리 인간은 단지 육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식의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내면에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니라 의식의 존재이며 현실은 의식의 내용을 거울처럼 투영하는 것이기에 의식을 바꿔야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현재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 내면 깊은 곳의 잠재 의식이지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5% 수준의 현재 의식이 아니라 95%에 이르는 잠재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폴 보르제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잠재의식에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새로 입력해서 스스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잠재의식에 입력된 그대로 생각하고 살게 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후자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고 배운 모든 생각과 행동 패턴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렸을 때 각인된 잠재의식 프로그램은 평생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잠재의식의 온갖 부정적인 프로그램을 받아들였기에 제 삶은 계속 결핍투성이었고 투자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되어 있던 것처럼요. 저는 자라는 내내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에 시달렸고 제 잠재의식에서는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어 라는 부정적 신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가난과 고통스러운 현실뿐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풍요에 대한 거부감, 부자가 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잠재의식에 가득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 현실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헛발질을 하기 일쑤였고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상황이 펼쳐졌지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뒤에야 제 잠재의식을 바꾸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잠재의식을 다시 세팅하면서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우주의 법칙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물질화되며 비슷한 에너지끼리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양자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인 양자 물리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주었죠.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달라지면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면 높은 진동수의 사람이나 돈, 일 등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주의 법칙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을 끌어당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진 현실이 나타납니다. 결국 생각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현실이 달라집니다.